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업을 이번에 수능 치는 3학년 학생들 또는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제 보고 싶어서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보고 싶어서 들어온 학생들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라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이 촬영하는 시점까지도 이제 전형이 진행되는 학교도 있고 발표가 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수능이 끝난 이후에 오히려 더 바쁜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결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얘기하기 전에 국어부터 또 수학 어려웠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영어는 조금 평이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역시 좀 쉽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험 자체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웠으면 결국에는 상대방, 다른 학생들도 어려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적 통지표를 받아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에서 1등급 컷은 사이트에 따라서는 47점, 48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47점, 48점 뜨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는 학생들은 잘한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역 말고 재수생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 수능 시험 구조인데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결국에는 한 문제 정도가 1등급을 가르는 어떤 그런 등급 컷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요거 2등급 컷, 3등급 컷은 또 훅훅 떨어집니다. 그만큼 이 상위권과 중위권 또 하위권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 결국에는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MCT 스픽에 몇 가지를 좀 꼽아보면은 첫 번째 나오죠. MCT 스픽 보면 12번 문제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 그리고 17번 문제 광역별 1차 에너지원 공급 문제 뭔지 알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말고도 전반적으로 좀 까다로웠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자마자 이건 몇 번이다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런 게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더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통계 자료, 그래프 이런 분석하는 자료들이 꽤 까다롭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12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따가 만나보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는 쉽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지리 해설 강의 때 또 세계지리 얘기하겠지만 세계지리 역시 쉽진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2 수능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해설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다음은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답글의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가는 동해에 위치한 섬으로 동도, 서도 이루어져 있다. 뭐죠?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져 있고 89개 부속도서. 이거 모르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할 수 없겠죠. 가는 바로 독도입니다. 자, 나는 제주도 보슬 포항에서 남쪽으로 11km 국토 최남단 어디? 마라도죠. 자, 3번 다는 최고 지점이 해수면 4.6m 아래에 잠긴 수중함초로 2003년 우리나라 종합해양과학기지 많이 들어봤죠? 어디입니까? 이어도입니다. 다는 이어도. 자, 우리나라 영토는 아니에요. 이어도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 마라도가 국토 최남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어도는 마라도보다 오히려 더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라 같은 경우가 또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부터 이렇게 까다로운 어떤 자료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자, 124도 39분, 그리고 37도 57분 위도에 위치한 섬이다. 해양관광이 뛰어난 두무진이 있다. 이 위도 경도를 통해서 파악하지 않으면은 이 두무진이 있다라는 걸로 파악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정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치, 경위도를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먼저 경도로 동경 124에서
132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위도로는 33에서 43도 북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요 정도는 수능 한국지리를 선택한 학생이라면 되어 있을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에 이제 경도가 124도 39분이니까 거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37도 57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38도 아래, 즉 남한에서는 거의 가장 위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쪽으로는 가장 거의 서쪽이고 남한에서는 거의 가장 위쪽이고 바로 서해 5도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서해 5도 중에 하나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백령도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백령도라는 것까지 몰라도 서해 5도일 것이다라고 유추만 해도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불병정무 한번 살펴볼게요. 나 마라도는 가나다라 중에 가장 저위도에 위치한다. 우리 가장 저위도에 위치한 거 이어도였습니다. 틀렸고요. 다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다 이어도가 천연보호구역이 아니라 독도가 천연보호구역이겠죠. 자, 병은 라는 가우다. 우리나라 표준경서는 어디를 씁니까? 동경 135도 일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경선과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죠. 표준경서는 시간을 사용하는 경선이기 때문에 동경 135도에 위치하고 있고 결국에 라는 더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표준경선과의 최단거리가 가깝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나는 영해 설정이 통상기선을 사용한다. 독도 마라도 통상기선을 사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영역 표시할 때 특히 영해 부분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영해를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선, 기선. 어떤 기선 위치하고 있죠? 자, 요거는 이제 2학년 학생들, 3학년 올라가는 2학년 학생들이 중요하게 볼 강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상기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연결된 직선 기선이 있을 것이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통상기선 같은 경우에는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바닷물이 빠졌을 때 가장 낮은 지점,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직선 기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서 우리는 이걸 최외곽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통상 기선은 최저조위선, 직선 기선은 최외곽도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기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적용하나요? 동해안 대부분. 이게 또 대부분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던 대로 울릉도, 독도, 그리고 제주도 이런 데들이 통상기선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고 직선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조위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 바로 황해안과 남해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살펴보시면 황해안과 남해안 같은 경우는 해양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섬이 많기 때문에 최저조위선을 적용하기보다는 이 최외곽 도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동해안 일부라 그랬는데 동해안의 대부분이 통상기선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결국엔 동해안 일부는 직선기선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해안 일부 중에 어디입니까? 바로 포항의 영일만이나 또 울산만 이런 곳들이 직선기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기선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부분 12해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3해리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3해리를 사용하는 것 바로 대항해협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영해를 설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선, 바로 기선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답은 정이고요. 가와 라 간이 직선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와 라 같은 경우에는 독도와 백령도 간의 직선거리는 마라도와 이어도 간의 직선거리보다 가까워요? 아니죠. 나와 마라도 바로 거의 조금 밑에 이어도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 거리가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정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 지도를 보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 지도도 이제 한국지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또 EBS 수능 특강에도 실려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회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 반영률이 아주 중요한 과목은 아닌데요. 50%로 이번 수능부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과목은 아닌데 역시 그래도 수능의 가장 기본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빨간 선이 한국의 영해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과의 거리가 가까운 대한해협 아까 3L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호도의 종합해양과학기지 여기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마라도, 이호도 여기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5번 무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 내용, 요 지도들도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으로 해결할 수 있겠고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지역개발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 자료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자, 보통은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이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되었는데 1, 2, 3,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관한 문제가 이번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기업 땡차 계획, 니은 땡차 계획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기업부터 고도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춰야 된다. 아, 기반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건 뭡니까? 나라의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토 개발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 그럼 대충 어느 정도쯤이구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수도권 남동임에 찍었습니다. 서울 찍고 부산 찍고 바로 거점 지역을 찍었습니다. 수출 주도형 우리나라 경제개발 초기 때 나타났던 바로 1차 국토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건 1차 국토개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거점 개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거점 개발 또는 불균형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과 특히 최근에 이제 서울 중심으로 많이 치우치긴 했죠. 수도권 남동임에 거점을 두고 개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니은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세계적인 국토 경쟁력 강화했다.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국토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자연을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역경제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되겠죠.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기억 시행 시기에 고속철도 KTX가 개통되었다. KTX 개통된 건 2004년입니다. 2004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2번. 니은 시행 시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 처음 지정되었다. 니은 4차인데요. 요 2000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1970년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네요. 3번. 기억은 니은보다 시행 시기가 이르다. 1차, 4차니까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고 나머지 선택지입니다. 4번에 니은 4차 개발 계획은 1차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낮다.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기를. 4차라면은 최근이잖아요. 현재가 더 수도권으로 집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 우리 국정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수도권 과밀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돼야 설명이 되겠죠. 자, 기억은 균형 개발, 기억은 아까 불균형 개발이라고 얘기를 했고, 니은 성장 거점 개발, 기억이 성장 거점 개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번 넘어갈게요.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 A2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 9월 모의고사에서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어요. 설명 주고 마스코트 주고 지도 주고 이렇게 마스코트 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스코트를 외울 수는 없어요. 설명 보고 맞춰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유형을 좀 9월 모의고사랑 맞췄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지역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수도권으로부터 공업이 이전하면서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고 특히 전자, 자동차 관련 산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되어 있다.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된 바로 어느 곳입니까? 여기 바로 나와 있는 지도가 충청도죠. 충청남도, 북도, 세종대전 나와 있는 충청 지역입니다. 충청 지역에서 수도권 전철 연결되어 있는 곳 바로 천안, 아산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답이 나왔고 온천이 나와 있습니다. 온천 바로 그래서 온천욕을 하는 아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온천욕을 하는 아랑이 여기 온양온천이 유명합니다. 온양온천. 자, 그래서 이 수도권 전철이 천안아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 계신 노인분들이 온천욕을 즐기려고 이 아산에 위치한 온양온천에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노인분들은 이 승차권에 무료로 또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하철 전철을 타고 아산까지 내려와서 아산까지 오는데 현재 돈이 한 불도 안 들었어요. 그렇죠? 아산역에 천안 아산역이 내려서 온양온천역이 되겠죠. 온양온천역이 딱 내려가지고
운양 온천에 가서 또 온천 역시 노인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지 않습니까? 이 저렴한 가격에 온천역 즐기고 또 이제 근처에서 뭐 국밥 뜨뜻하게 한 그릇 먹고 오면 정말 이 겨울철에 노인분들 최고의 어떤 하루 보내기, 만원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A가 되겠습니다. 아산입니다. 그쵸? 아산, 태서당, 아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B는 어디입니까? B, 여기가 청주죠. 청주 위에 진천음성, 혁신도시 나타나는 곳이고 충주, 제천단양입니다. 제천단양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아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역지리 문제였고 4번 갈게요. 자, 그림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성 영상을 나타낸 것이래요. 각각 대설 아니면 태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가부터 보겠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방향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북서계절풍에 의해서 구름이 유입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겨울철에 부는 대설. 오른쪽은 보자마자 알 수 있습니다. 회오리 치는 모양 바로 타이푼이 되겠죠. 태풍. 바로 선택지가 하겠습니다. 제주의 최근 10년 동안 총 피해액은 나가 가보다 많다. 제주도는 압도적으로 태풍의 피해를 많이 받는 곳입니다. 왜? 바로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가면은 무조건 제주도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직접 통과를 하든 간접 통과를 하든 무조건 첫 번째로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겠고 2번 가는 저위도의 열대상에서 주로 발원한다. 가가 아니라 나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3번 가는 나보다 우리나라 영강수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비력이 이거 훨씬 더 많이 뿌리죠. 4번 나는 가보다 겨울철 방사생 빈도가 높다. 겨울철은 대설입니다. 반대로 되어 있고 가는 해일 피해 나는 빙판길, 초딩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역시 서술되어 있네요. 4번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주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5번입니다. 이제 힐링이 되었으니까 이제 슬슬 쪼여오겠죠. 3점짜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렵게 느끼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체구조 관련된 문제인데요. A, B, C, D 지도부터 보면은 벌써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 길주 명천지계 신생대 언제 제3기 때 만들어졌고 금강산이네요. 금강산 돌산 or 흑산 돌산입니다. 돌산은 화강암이 기반한. 자, C는 충북 북부, 강원 남부, 충북 북부, 강원 남부 바로 뭡니까? 조선 누충군 석회암이 위치하고 있고 해성충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자, D는 뭡니까? D는 공룡이야 고성을 지릅니다. 바로 경남의 태적층, 중생대 태적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경상분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가겠습니다. 주로기반암이 화성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화성암 바로 마그마의 영향을 받은 암석이 되겠는데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되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돌산. 아까 돌산 어디 있었나요? 금강산 찾아가자. 여기가 바로 돌산이 되겠습니다. B 이렇게 되겠죠. 자, 화성암에 이렇게 화강암이 위치하고 있고 관입돼서 만들어진 화강암 나타나고 있고 또 분출돼서 나타난다면 화산암이 되겠죠. 여기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 아니요를 이제 따라가 볼게요. 고생대 형성대 해성층 시멘트공업 어디죠? C 여기 아마 아까 나왔던 제천 단양 지역인 것 같아요. 나는 C. 중생대 백악기 태적층 육성층 있는 곳으로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됩니까? 여기네요. D. 이거 2학년 한국지리 그 모의고사 때도 나왔어요. 신생대 제3기 태적층 형성된 곳으로 갈탄이 외장되어 있으니까 갈탄 아우지탄강 있는 곳 바로 여기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CDA 정답 몇 번이죠? BCD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6번입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소개 자료의 일부이다.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지형학 문제네요. 제269 평창의 백룡동굴은 지하수의 융식작용으로 석회동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선택지 갈게요. 기억은 주변 지역은 밭농사보다 논농사에 유리하다. 기억의 주변 지역 석회동굴입니다. 석회동굴은 카르스트 지역이고요.
이 카르스트 지형에서 나타나는 토양 이름 뭐죠? 테라로사입니다. 테라로사. 이 테라로사는 배수가 잘 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농사보다는 밭농사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겠죠. 다음 설명 제440호 정상 백봉형 카르스트 지대에서는 석회암이 빗물이 아니라 지하수에 녹아 형성된 우묵한 모양의 돌리네가 나타난다. 니은 돌리네가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현무암 풍화토가 나타난다. 돌리네가 분포하는 지역에서 현무암 풍화토. 돌리네도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그렇죠?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의 용식작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무암 풍화토라고 볼 수가 없겠죠. 바로 틀렸고요. 3번 제443호 제주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전리대에서는 화산활동과 관련된 용암이 형성한 사각형의 수직전리 디귿 수직전리는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수축되면서 형성됐다. 제주도에서 나타나는 용암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수직전리 바로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렇죠? 주상전리 맞는 얘기입니다. 리을로 갈게요. 제444호 제주 서늘리 검은오름. 검은오름에는 분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가 나타난다. 검은오름은 여기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름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오름, 우리는 기생화산, 측화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기생화산은 바로 분화구의 일종입니다. 분화구의 일종이기 때문에 칼데라호라고 볼 수가 없겠죠. 칼데라는 뭐예요? 칼데라는 여기 산이 있었어요. 마그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그마가 압력을 받아서 빵 터지고 나면은 분출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분출하면은 여기 있던 마그마가 비어버리게 되겠죠. 빠져나가니까 이 비어버린 공간은 누르는 무게에 의해서 꽝 이렇게 함몰된 무너져 내리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형성된 것이 이제 칼데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울릉도의 나리분지, 백두산 천지가 칼데라가 되겠죠. 틀렸네요. 니은과 리을은 돌리네. 검은오름은 대체로 투수성이 낮아 지표수가 잘 형성된다. 돌리네. 투수성이 낮아라는 건 뭡니까?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투수성이 낮다라는 건 물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지표수가 잘 형성된다. 그런데 돌리네 아까 배수 잘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제주도도 기반함이 현무암. 여러분들 현무암 보면 구멍 뻥뻥뻥뻥 뚫려 있잖아요. 딱 봐도 물이 잘 빠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투수성이 높기 때문에 지표수가 잘 형성되는 게 아니라 메마른 하천, 건천이 잘 형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6번은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3번, 7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보면 또 잘 안 지워지네. 7번 문제를 보면 기후 문제인데 항상 늘 까다롭게 느껴지는 문제가 기후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Y축은 A 평균 기온 차이고 X축은 비평균 기온 차이입니다. 이번 자료는 강수량 없이 기온만 제시가 되었습니다. A, B는 각각 여름과 겨울 중에 하나다. 어떻게 볼 수 있죠? 일단 A, B를 먼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지금은 이거는 지도 보는 것보다도 A, B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름과 겨울 중에 지역 간 기온차가 큰 거 어느 계절이었죠?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가 많이 차이 납니까? 이렇게가 많이 차이 납니까? 딱 봐도 요렇게는 가장 낮은 게 영하 2.34도, 높은 게 거의 영상 2도 가까이 되잖아요. 요렇게가 더 많이 차이가 난다. 결국에는 A가 겨울이다. B는 그러면 여름이다. 왜 그런가요? 우리 여름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베리아 기단이 있는데요. 북태평양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보다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에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 남쪽이나 북쪽이나 안 더운 곳이 없다. 물론 지역 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에는 요거 지구과학한 학생들은 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열쪽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북태평양 기단보다는 세력이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로 북쪽 지역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남쪽 지역까지는 큰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왜냐면 지리는 원리를 따지는 것보다 이러한 기후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A, B 찾았습니다. 이제 지도 볼게요. 자,
위도가 둘이 비슷하고 둘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서안이 아니라 동해안과 서해안에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대적으로 동해안의 겨울이 서해안의 겨울보다 따뜻하다. 왜? 산맥이 북서풍을 막아주고 동해안의 수심이 기온 변화를 덜하게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겨울이 따뜻하다. 그러면 가장 따뜻한 곳 동해안 중에서도 위도가 낮은 이 지역이 가장 따뜻하겠네요. 겨울의 기온 가장 따뜻한 곳을 찾으려면은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에서 내 지역의 평균 기온을 뺐으니까 플러스 값이 가장 큰 곳이 겨울이 따뜻하겠다. 바로 여기가 카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유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그래프는 극단적인 것으로 분석하는 게 빠릅니다. 이번에는 가장 추운 곳 찾아보겠습니다. 동해안보다는 서해안 쪽이 더 춥고 같은 서해안이라도 위도가 높은 이 지역이 가장 춥겠죠. 그럼 라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하다를 보면은요. 나하다 같은 경우에는 이 비평균 기온 차이는 이렇게 나는데 A 겨울 기온 차이는 거의 나지 않아요. 그리고 겨울로는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름 기온 차이를 보면 여름이 나가 더 덥습니다. 어디가 더 더울까요? 아무래도 여기죠. 더 남쪽에 있고 수심이 얕기 때문에 여기가 더 덥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기후 파트 할 때 처음 배우는 게 기후의 3요소 그리고 기후의 요인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기후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역할, 원리를 잘 이해하면 충분히 유추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기억하는 가나 다라 중에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실게요. 나와 라 간의 영강수량 차이는 나와 라 간의 영강수량 차이는 가와 나 간의 영강수량 차이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워낙에 여기 어디죠? 여기 대동강 하류 지역입니다. 우리 대동강 하류 지역은 다우지, 소우지라고 배웠죠. 왜? 바로 평평한 평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 없다. 우리가 강수가 내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수증기가 공급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수증기가 상승될 수 있는 상승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수증기는 있을지 몰라도 상승 요인이 부족하다. 그래서 소우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우지와 이 지역 간의 격차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이 또 맞는 얘기입니다. 기억 니은이 맞는 얘기고요. 디귿 한번 볼게요. 다와 라 간의 겨울 평균 기온 차이는 가와 나 간의 겨울 평균 기온 차이는 카와 나 간의 겨울 평균 기온 차이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가 차이가 더 큰, 요렇게 차이가 요렇게 차이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위도도 높기 때문에 겨울 평균 차이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까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와라, 가와나. 자, 이제 리얼. 기온의 연교차는 라가, 나, 다 순으로 크다. 라가 가장 클까요? 글쎄요. 라가 가장 크겠죠? 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가보다는 나가 더 클 것 같은데요. 가는 연교차가 일단 가장 작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일단 틀렸네요. 가장 뒤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라나, 다가 순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7번이었고요. 자, 우리 또 어려운 문제 해냈습니다. 8번 지형, 한숨 돌릴 수 있는 문제가 나와줘야 우리 또 수능 풀 때 숨통이 트이겠죠. 지형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또 하다 보면은 지형이 또 가장 쉽습니다. 그림을 보자마자 알 수 있다시피 해안 지형에 대한 문제인데 A, B, C, D의 지형명부터 찾아봅시다. A는 뭐죠? A는 육지와 연결된 섬이네요. 육계도고요. 갑자기 육개장이 먹고 싶습니다. 개드립이죠. 자, B는 사빈이고, 자, C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찍혀 있습니다. 갯벌입니다. 갯벌의 흔적이 아니라 힌트, 황해. 자, 오른쪽 동해안으로 가서 만해 입구가 사주로 막혀서 형성된 석호, 이는 사빈 또는 사주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주에 나타난 사빈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번 석호는 후빈 개소면 상승 이전에 형성되었다. 띵. 왜?
만은 원래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은 원래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후빙기 이후에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이 만의 입구를 바닷물이 메우게 되었고 그 이후에 파랑과 연안류의 작용으로 이렇게 사주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만의 입구를 차단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결국에는 후빙기 이후에 형성되었다. 2번 B는 C보다 4B는 갯벌보다 태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이거 진짜 잘 나오는 단골선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B는 당연히 갯벌보다 더 크겠죠. 3번은 E는 C보다 오염물질의 정화 기능이 크다. E는 4B는 갯벌, 우리가 흔히 갯벌의 오염물질 정화 기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A와 F는 육계도다. A 육계도 맞습니다. F는 F가 어딨죠? 우리 F를 못 찾았네. F 그냥 섬인데요? 그죠? F는 육계도 아닙니다. 그냥 섬이고. C와 D는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C와 D,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갯벌이요? 파랑의 작용으로? 글쎄요. D,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석호는 오히려 규모가 축소된다라고 배웠는데요.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8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지도의 AF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강원도 그리고 수도권이 나와 있습니다. AF 찾아봅시다. A는 여기네요. 여기 김포죠. 우리 작년 수능에 나와가지고 참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지역입니다. 자, B는 경기도청 소재지가 있는 수원입니다. 수원하면 경기도청 소재지 수원,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종사자 비율도 꽤 높은 지역이죠. C는 이천이네요. 이천 하면 생각나는 이천쌀 지리적 표시제고. D로 가볼게요. D는 철원이네요. 철원. 이천에 이천살, 철원에는 철원 5대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또 화산 지형도 나타나는 철원, 용암대지도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원주네요. 강원도 인구 1등 기업도시, 혁신도시 모두 나타나는 곳. 자, F는 태백입니다. 태백산 눈꽃 축제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선택지 볼게요. 1번 A와 D는 용암대지가 발달되어 있다. 철원에는 발달되어 있는데 김포의 용암대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번 A와 E에는 기업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우리 원주에 기업도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A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게 기업도시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건데 기업도시가 수도권에 있을 수가 없겠죠. 3번 B와 E에는 도청이 위치하고 있다. 수원 아까 경기 도청 위치하고 있고 이 원주 강원도에서 수위도시지만 도청은 어디? 춘천에 위치하고 있다. B와 F에는 겨울철에 눈을 주제로 한 지역 축제가 개최된다. 우리 태백에 눈축제 나타난다고 했는데 B의 수원의 눈축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5번 C와 D에서는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된 쌀이 생산된다. 이천쌀, 철원쌀 맞습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10번. 자, 10번은 지리정보 수집 방법. 우리 지리정보 수집 방법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쵸? GIS와 마찬가지로. 자, 가는 원격 탐사하고요. 나는 야외조사네요. 그쵸? 야외조사. 요거는 원격 탐사. 첫 번째, 밑에 캐릭터가 잘렸는데 아마 가불병정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가를 활용하여 대전의 청장년층 취업률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공위성을 띄워서 또는 드론을 띄워서 청장년층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걸요? 이 정수리만 보고 파악해야 될 건데 아니죠. 이건 뭘로 파악할 수 있어요? 통계자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나를 활용하여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할 수 있어요.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네. 그러면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고 아니요 하면 떨어지는 거겠죠. 맞는 설명. 가나다보다 경기도의 토지 이용 변화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에 용이하다. 이건 좋겠죠. 띄워놓고 말 그대로 기간 정해놓고 자료를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매번 가기가 번거롭다. 그리고 토지 이용 변화를 사람이 야외 조사한다고 해서 또 요거만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자, 나는가 보다 북한 전역 인공 조명의 빛 에너지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용이해요. 사람이 가서 인공 조명 빛 에너지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어렵죠? 인공위성 띄우면은 북한은 딱 섬처럼 되어 있어요. 밤에 찍은 인공위성을 보면 어디? 평양. 그분이 사시는 곳. 여기만 섬처럼 밝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원격 탐사가 측정하기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1번은 을병이 되겠네요. 11번. 10번이 을병. 네, 지금이 11번. 자, 이런 문제는 이제 딱
딱 봐도 짜증나게 생겼지만 인내를 갖고 풀면 할 수 있습니다. 인구 규모에 따른 수도권 도시 순위의 변화인 것이다. 2000년, 2020년 두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하나하나 가면 돼. 2000년에 4위 7위 도시 찾아봅시다. 2000년에 4위 7위 여기네요. 4위 7위 이렇게 성남, 고양, 부천, 안양 모두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다 해보면 되지. 성남에 어디?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전부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정답. 2000년 대비 2020년 인구 증가율은 용인이 인천보다 높다. 용인 찾아라. 용인 나왔네요. 2000년에 보시면 50만 명이 안 됩니다. 근데 2020년에 가면 용인 어딨죠? 여기 있네요. 100만 명이 넘어요.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100% 이상 증가했어요. 인천 찾아봅시다. 2000년에 인천 어디 있나요? 인천 여기 있습니다. 25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0년에 30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이 수치만 보고 인천이 훨씬 높은데? 아니죠. 증가율이라고 했으니까 여긴 지금 용인은 2배 넘게 차이 나고는 있는데 인천 만약에 2배 넘었으면은 500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인이 인천보다 높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2000년 대비 2020년에 새롭게 10위 안에 진입한 도시는까지 끊고 우리 10위 안에 진입한 도시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 서울은 원래 있었고 인천도 원래 있었습니다. 수원 있었죠. 용인 새로 진입한 게 아니라 있었습니다. 고양 있었고 성남 원래 있었어요. 화성 새로 진입했네요. 이렇게 체크해 둡시다. 부천 있었고요. 안산 있었고 남양주 새로 진입했네요. 결국에는 화성과 남양주가 새로 진입했는데 모두 서울과 행정구역이 접해 있다. 화성이요? 화성은 서울이랑 접해 있지 않죠. 남양주는 접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화성은 접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로웠지만은 맞는 것부터 골라내면은 또 쉽게 찾을 수는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물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리얼 수도권 내 서울 인구 집중률은 2020년이 2000년보다 높다. 그렇다면 서울의 인구가 2000년 대비 2020년에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죠. 오히려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높아졌지만 수도권 내에서 서울의 인구 집중률은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1000만 명이 넘던 도시였지만 1000만이 깨진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벌써 1400만 명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수도권 내 서울의 집중률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역, 니은이 답이 되겠네요. 12번, 넘버 12. 자, 문제의 12번입니다. 숨 좀 고르고 넘어가시죠. 문제의 12번. 이거는 제가 풀기도 좀 까다로웠습니다. 일단은 지도를 먼저 봐야 돼요. 어디죠? 화성입니다. 화성하면 떠오르는 거 경기도 내 제조업 1위. 경기도 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제조업 비율이 굉장히 높고 청주네요. 공업 문제인데 청주가 나왔다. 공업할 때 청주 잘 안 나오는 도시인데 청주가 나왔습니다. 이 청주 때문에 또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광양이죠. 광양하면은 1980년대 만들어진 제철소, 제철공업 기업 하면 되고 대표적인 공업도시 울산입니다. 우리나라 4대 제조업, 특히 정유, 석유화학 발달되어 있는 울산입니다. 찾아봅시다. 그래프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눈에 띄나요? 가가 바로 눈에 띕니다. 가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선이 과거에는 높지 않았는데 2001년 기점으로 해서 급상승했으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울산 전통적인 공업도시고요. 광양 아까 1980년대부터 제철소가 만들어지면서 성장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01년 기점으로 화성, 청주인데요. 청주하면 어떤 공업이죠? 우리가 청주가 공업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공업 파트 할 때 청주에 좀 소홀한 경향이 있는데 청주하면 어떤 공업 특징이 있죠? 결국에는 청주도 근래에 SK 하이닉스가 원래 이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회사가 따로 있었는데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청주, 이천에 공장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청주에 또 다양한 전자 관련된 공업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을 따라잡지는 못합니다. 화성이 압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가 캐리했어요? 바로 삼성전자가 캐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화성에 엄청나게 들어섰습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에 가면 여기가 말로
화성인가 삼성의 도시인가 헷갈릴 정도로 삼성 꽉 들어차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는 화성입니다. 됐죠? 그럼 울산 광양은 결국에는 전통적으로 나타났던 공업도시인데 이제 거의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찾죠? 나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울산의 4대 제조업 전통적인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광양의 제철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그러나 청주에 나타나는 전자공업들 비교적 근래에, 화성만큼은 아니지만 근래에 발달한 제조업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주. 울산과 광양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아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공업들이 시작이 됐고 광양은 1980년대 기점으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80년대 기점으로 빡 올라가고 있는 이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이 그래프는 바로 다가 되겠죠. 다가 광양. 라가 울산입니다. 이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현재 기점으로, 가장 최근의 기점으로 봤을 때 라가 제일 낮아요. 이게 상대적인 값으로 봤을 때 2001년을 기준으로 해두고 봤을 때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울산 하면 우리나라 4대 제조업이 다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정말 공업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제조업 종사자 수가 엄청나게 많은 곳인데 울산이 가장 낮을 수가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2001년 기점으로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느냐 이런 거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 B, C, D를 찾아야 됩니다. 자, A를 보면요. A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화성? 그런데 C도 나와 있네요. 힌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화성에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죠. A가 화성. 그럼 C는 청주죠. 아까 청주에도 전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여러 하청업체들 화학 나와 있는데 LG화학 오창 공장이 또 청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B와 D 나왔는데요. D 1차 금속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제철소가 위치한 광양이 되겠습니다. 이건 울산인데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 제품, 정유산업, 정유가 1등이면 울산이구나. 자동차, 현대자동차, 울산석유화학 맞습니다. 쭈르륵 연결시키면 ACDB.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선지가 없었습니다. 짝을 지어주면 완성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웠다. 치고 올라가는 화성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등장한 청주, 우리가 공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울산이 가장 밑에 위치한 것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꼈을 만한 문제가 아닌가. 선생님도 풀어야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2번 결국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자료는 답사 계획서의 일부이다. 답사 일정에 해당하는 지역. 이런 것들은 이제 보너스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또 취약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현재 2학년 학생들. 왜냐하면 한국지리 이제 시작한 학생들은 이 백지도에 좀 취약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한국지리의 가장 기본 오브 기본 되는 게 이 백지도의 지역 찾아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리 문제, 그 지리 수능 문제 중에 가장 지리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지역성을 찾아내는 문제만큼 지리다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백지도 네이버나 뭐 구글 이런 데 치면 정말 많이 구할 수 있거든요. 요거 하나 인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역명을 적어보고 그 지역의 특성과 특색과 관련된 곳들을 찾아보면 되는데, 이제 특별히 좀 중요한 것들이 인문이랑 자연으로 좀 나누면 인문지리 같은 경우에 각 도별로 인구가 많은 도시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들, 도청 소재지들, 교통의 요지들, 특히 이제 특색 있게 발달한 공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중요하고, 자연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뭡니까? 가장 기온이 높고 낮은 곳들, 강수량이 많고 적은 곳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특징 있는 지형이 나타나거나 문화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남지방이네요. 지도부터 찾아볼게요. A는 문경입니다. 우리 문경하면 떠오르는 건 문경세제 한자로 초령, 그리고 석탕박물관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석탕박물관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 곳 지금 얘기했던 문경,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눈축제로 유명한 태백, 그리고 보령에 석탕박물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골로 출제되는 자료입니다. B. 군이 김천, 김구입니다. 김천은 혁신도시 알아두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C. 포경입니다. 아이고, 무슨 어감이 좀 그러네요. 경주. 여기가 포항, 여기가 경주. 그래서 앞글자 따서 포경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는 엉망진창, 진주, 창원. 지역 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외우기 쉽게 하려고 앞글자를 딴 겁니다. 1일차 혁신도시, 아까 김천도 혁신도시 있고 진주도 혁신도시 있죠. 그쵸? 부서진 울진 원전에 근무하는 김나대 씨, 이게 바로 혁신도시인데요. 남강유등축제가 힌트가 되겠네요. 바로 진주입니다. D. 2일차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 신라 천년고도회 수도 경주네요. 3일차 조선시대 영남의 관문, 폐탄광, 석탄박물관, 이거 봐, 석탄박물관 나왔잖아. 어디? 문경입니다. 영남지방에 살았던 과거의 양반들이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이 반드시 이 소백산맥을 넘어야 됐는데, 이 소백산맥을 넘기 위해서는 이 문경세제, 그래서 문경세제 여러분들 놀러 가보면 문경세제 과거길이라는 이름으로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저 받아 먹을 수 있는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문제고요. 다음 농업 문제입니다. 14번입니다. 농업 문제, 또 특징적인 지역들이 있는데 이번에 또 자료가 5개나 나왔어요. 지역이. 그래서 이것도 뭐 아주 쉽게 출제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일단 지역들 경기,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볼까요? 가가 힌트가 되지 않을까? 가는 너무 그래프가 밭으로 도배되어 있는데 밭이 이렇게 압도적인 비율이 나타나는 게 제주죠. 제주, 가, 제주. 자, 그 다음에 어떤 걸로 찾아볼 수 있죠? 겸업농가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농업에도 종사하고 본업에도 종사하고 이런 사람들 겸업농가 비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겸업농가 비율이 낮다라는 건 전업농예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중에서 대표적인 농업 특화 동네들, 전남, 경북이 전업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지금 겸업농이 가장 낮은 라마가 경북 아니면 전남이겠구나라고 충분히 유출해 볼 수가 있겠죠. 라마 중에 밭이 더 많은 마가 아무래도 산간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경북이 되겠죠. 여기다 경북을 쓰면 어떡하니? 마라고 써야 되겠죠. 전남이 상대적으로 평야가 많으니까, 광안 평야가 위치하고 있으니까 논의 비율이 높습니다. 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경기와 강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겸업농의 비율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밭의 비율, 논의 비율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죠. 강원도가 밭의 비율이 높죠. 왜? 역시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다가 되겠죠. 경기도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네. 바로 이제 이어서 들어가 볼게요. 선택지를 고쳤습니다. 아, 우리 또 실수했어요. 또 잘못한 거는 또 잘못했다고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쵸? 네. 1번. 가는 나보다, 제주도는 강원도보다 겸업농가가 많다. 요거를 보면 되겠죠. 겸업농가. 근데 비율이 많아요. 근데 인구가 어떻습니까? 인구. 여기는 50만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절대값으로 물었기 때문에 비율은 조금 더 높지만 인구로 봤을 때는 틀렸습니다. 인구가 아니라 농가로 봤을 때는. 2번, 가는 마보다 농가 인구가 많다. 가는 마보다 역시 여기 50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인구가 틀렸고. 3번에 나는 라보다 경지율이 높다. 나는 라보다 경지율이 높다. 아니죠. 여기 산간 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틀렸고. 다는 나보다 경지 면적주, 노지,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다 어딨죠? 노지, 나 어딨죠? 여기 노지라는 거는 땅에 이렇게 내놓고 재배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시설 재배가 이렇게 우리 하우스 같은 거 덮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설 재배, 땅에 내놓는 걸 노지 재배. 아무래도 경기도에서는 시설 재배가 더 많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틀렸고요.
마늘라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다. 우리 과일하면 또 경북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서울 지도만 나타나고 있으면 도시 내부 구조다. 자, 여기는 도심이죠. 중구, 종로구, 도심. 여기는 강남 서초구네요. 부도심. 그리고 여기는 금천구로 주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변 지역인데 조금 특색 있게 나타나는 주변 지역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조금 높은 그런 주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되게 많이 다뤄본 그런 유형이에요. 왼쪽의 그래프 Y축에 통근통학 순유입 인구, X축에 상주 인구인데요. 통근통학 유입 인구가 많다라는 건 업무 기능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다는 도심 아닌 부도심인데 뭘로 파볼 수 있어요? 상주 인구, 특히 강남 지역에 우리 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주 인구가 많은 여기가 다, 여기가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여기가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1번 가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아까 여기 제조업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렇죠? 1번 틀렸고 2번 가는 나보다 용도지역 쪽 상업지역의 비율이 높다. 상업지역과 도심이 높겠죠.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나는 가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중요한 용어가 나와 있네요. 우리 생산자 서비스업은 3차 산업이라고도 불리우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나온 것과 같이 생산자 서비스업이 있고 소비자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for example 회계, 법률, 광고 이런 것들이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그럼 어디에 입지해야 됩니까? 이 생산자 서비스업의 고객이 되는 기업이 많은 곳에 위치해야 되겠죠. 기업이 많은 곳은 도심, 부도심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서비스의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럼 누구에게 갑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식료품, 숙박업 이런 서비스업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가보다 아니죠. 도심이 기업이 훨씬 더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서비스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나는 나보다 금융기관의 수가 많다. 금융기관 업무 기능이 나타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강남이 되겠죠. 5번에 다는 가보다 주간인구지수 높다. 주간인구지수 어떻게 구하나요? 항상 거주하는 상주인구분의 주간인구, 그러니까 상주인구 대비 주간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업무 기능이 많을수록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는 부도심이고 가는 도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주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지기가, 그러니까 가보다 높아지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6번으로 넘어갈게요. 16번은 우리 하천 지역이네요. 자, 하천 지역인데 이거 잘 안 지워지네. 가나의 하천은 동일한 하계망에 속한다. 그러니까 쭉 이어져 있는 하천이라는 거예요. 가나가. A를 보시면 A는 그냥 점점점점 찍혀 있습니다. 포인트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상태적물, 포인트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B는 좀 다릅니다. B는 등고선이 쫙쫙 그여 있습니다. 그런데 등고선 간의 간격이 꽤 넓어요. 계단 모양의 지형, 하안, 당구. 자, C로 넘어갈게요. C와 D는 상대적으로 자유공유하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는 감익공유하천. 나는 자유공유하천이다. 자유공유하천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하천지역, 범람원, 하천 주변의 자연제방, C 자연제방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무슨 기호? 밭기호죠. 요거 무슨 기호? 논기호입니다. 맨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힌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고 이렇게 밭, 오케이, 밭. 고개 계속 돌려요. 계속 이렇게 목 디스크 걸리게 돌리고 논 이렇게 논기호. 오케이. 진짜 이거 초딩들도 아는 기호인데 왜 이렇게 헷갈려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지우개 좀 교체를 하고. 자, 됐죠? 빨리 부끄러우니까 고딩이가 하기가 부끄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D는 바로 이제 논이 있으니까 배우습지. 배우습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억 가해 하천은 나해 하천보다 하상의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산지를 감아서 돌아가는 하천입니다. 산지가 있으니까 해발 고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니은 A의 퇴적물은 포인트 바 주로 최종 빙기 때 퇴적되었다. 최종 빙기 때 퇴적된 것은 하안당구 지형이겠죠. 최종 빙기 때 퇴적됐다가 하천의 침식 기준면이 낮아지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야 융기되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A 같은 경우는 현재 퇴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빙기 때 퇴적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D가 C는 D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C는 자연재방 밭이 왜 나타났겠어요?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된다는 거는 입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고요. 입자 크기가 작으면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더 찰싹 달라붙을 수가 있잖아요. 흡착력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반대로 입자 크기가 크면은 달라붙는다고 그래도 그 사이사이의 구멍이 공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멍들이 커지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밭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D는 B보다 D는 B 어디 있죠? 네, D는 B보다 홍수시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다. 하안당구는 고도가 높아요. 지금 나타나 있는 것처럼 등고선이 하나, 둘, 세 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데요. 배우습지는 우리 어떻게 되어 있죠? 옆에서 보면 이거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잘 그렸다 이번에. 하천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자연재방. 자연재방 D에 배후에 나타나는 이거 그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또 하천이랑 헷갈리니까 배후에 나타나는 거 여기가 배우습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대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수의 범람의 위험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디리가 답이 되겠네요. 5번인가요? 네, 이어서 17번입니다. 그래프는 권역별 1차 에너지원의 공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에너지원, 특히 우리나라 한국지리에서 에너지원이 나오면 힌트가 되는 자원이 바로 이 원자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남호남에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영남호남에만 나타나는 거 라가 바로 영호남에만 나타나잖아요. 원자력입니다. 어디죠? 영남에? 울진, 경주, 부산 이렇게 나타나죠. 호남에는 영광 이렇게 영호남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원자력 일단 깔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원자력 오케이 해결됐어요. 네, 어떻게 찾죠? 수도권에 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수도권에 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도시력이 높을수록, 도시인구가 많을수록 도시가스를 많이 쓰겠죠. 도시가스로 이용되는 자원 바로 LNG가 되겠습니다. 다가 천연가스, LNG라 쓸게요. 천연가스.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가랑 나랑 차이를 보면 나 같은 경우에는 권역에 따른 비율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골고루게 분포가 되어 있는 반면에 가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충청권에서 많이 쓰고 강원 제주에서 좀 많이 씁니다. 골고루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석유죠. 네, 석유, 가가 그러면은 석탄이 되겠습니다. 충청도 석탄 왜 이렇게 많아요? 화력발전소 있잖아. 그죠? 자, 1번에 가는 얘는 왜 여기 와 있냐? 자, 1번에 가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 원자력, 석탄, 전량 해외? 전량은 아니죠. 우리나라 일부 무연탄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2번 가는 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다. 아니죠. 석탄이 가장 빠릅니다. 우리나라 세계로 이 스케일을 확장했을 때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바로 이 석탄을 이용했었잖아요. 석탄의 상용화 시기가 가장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에 타는 나보다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천연가스가 석유보다 높으니까 석유가 가장 높지 않나요? 여기 함정이 있네요. 1차 에너지 소비원별로 했을 때 석유가 가장 높은데 발전량으로 했을 때 이 천연가스가 석유보다 높다. 맞아요? 석탄, 천연가스, 석유 이렇게 합니다. 석유는 발전에는 거의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가 일로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없는 거 치세요. 다시 석탄, 천연가스, 석유 이렇게 가져간다. 석유는 발전량 거의 없다. 발전이 뭐예요? 전기 만드는 게 발전 아닙니까? 석유의 용도는
주로 수송용이다. 수송용. 자, 4번에 라는 가보다. 원자력은 석탄보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여기 1차 에너지 소비량 시작. 유탄천수원신. 유탄천원신수. 또 큰일 날 뻔해. 유탄천수원신. 여기 차이가 원자력이 앞으로 왔고 수가 뒤로 왔는데 여기 한국입니다. 한국. 여기에 3개. 우리나라 아무래도 원자력 비율이 높기 때문에 원자력이 앞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수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우리나라 원자력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1차 에너지 한국질이랑 세계질이 동시에 하는 친구들 헷갈리면 안 되고요. 5번 나와라. 석유와 원자력 화력발전의 연료로 이용된다. 석유만 화력발전이 이용되는데 석유도 화력발전으로는 크게 이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래? 네, 18번. 자, 이어서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네요. 이것도 약간 주는 문제 같은데 한번 봅시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변화인데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게 태양광입니다. A가 태양광. 특히 2015년 이때부터 확 늘어났죠. 그렇죠? 정부에서 많은 이 태양광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고 풍력, 조력 중에서 이제 조력이 가장 낫죠. 우리나라 조력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시범적으로 만들었다가 생산성 떨어져서 거의 가동 안 하는 C가 조력, B가 풍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설명으로 갈게요. 관은 일조량은 태양광, 전남, 전북 등지에서 발전량이 많다. 우리나라 전남이 태양광 발전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나는 바람, 바로 나와 있네요. 바람풍. 다는 조려 이렇게 짝짓기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문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니 19번 찍다가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19번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가 아니겠지만 자, 지역을 보면 지역이 아니라 문제를 보면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지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지역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 바로 서산, 당진, 공업도시, 대표적인 공업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어떤 공업? 중화학공업, 서산의 석유화학, 당진의 제철공업이 대표적이라 되겠죠. 자, 여기는 뭐죠? 무진장 대표적으로 유명한데 무주진안입니다. 대표적인 촌락도시. 촌락의 또 인구 특성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고령화 비율 높고 이런 지역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 부산이네요. 부산의 위성도시 2개들 김해, 양산입니다. 대도시의 위성도시구나.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청장년층 비율이 높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세 그래프 중에서 다 그래프가 노년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 촌락의 특성이 나타나는 무주진안이 다 그래프가 되겠고, 그럼 가나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아까 요 지역은 서산 당진 지역은 중화공업이 발달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청장년층 비율이 높은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성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나가 이 서산 당진 지역이 되겠고, 자, 김해 양산 지역은 청장년층 비중이 높은데 성비가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성도시 가가 되겠습니다. 가는 가나다 중 중위연령이 가장 높다. 우리 중위연령이 뭐죠? 중위연령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값. 어떤 가운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마을에 1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다고 치면 가장 어린 사람부터 가장 나이가 많으신 사람까지 쫙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50번째 사람을 뽑았을 때 우리 중위연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중위연령이 높다라는 거는 이런 지역들이 중위연령이 높겠죠. 그런데 가가 가장 높다고요? 다가 가장 높을 겁니다. 틀렸죠?
총인구가 가장 많다. 우리 총인구는 아무래도 부산의 위성도시인 가가 가장 많겠죠.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총부양비 어떻게 구하나요? 분모의 청장년층, 분자의 유소년 더하기 노년 이렇게 구하는 건데 결국에는 청장년층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청장년층 비율이 높을수록 총부양비는 떨어지고 청장년층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는 올라가는 반비례 관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부양비는 가와 나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총부양비가 높아요? 청장년층이 적은 곳이 높을 텐데 여기 여성이 적잖아요. 결국엔 합치면 총부양비 자체가 나가 더 청장년층 자체가 나가 더 적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나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는 나보다 성비가 높다. 요거는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건데요. 나는 나보다 성비가 높다. 성비가 높다라는 거는 성비는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남자가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자, 이 다지역 촌락지역입니다. 촌락지역 고령 비율이 높은 것도 맞지만 성비도 높습니다. 왜? 평균 수명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성비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여자가 많으니까 잘못만 얘기했죠. 성비가 낮아야 되겠죠.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 분모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값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촌락은 여성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특히 노년층의 여성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성비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5번에 다는가보다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다요. 여기에 2차 산업 종사자가 공업도시 가보다 높을까요? 아니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번 바람이네요. 바람. 자, 가와 나는 1월과 7월 중에 하나인데요. 바람개비, 우리 바람장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람개비는 왜 나온 거예요? 바람장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람장미의 방향을 보면은 금방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방향이 특정하진 않습니다만은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북서쪽, 북쪽을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언제가 더 강한가요? 가랑 나 중에? 나가 좀 더 강하죠. 결국에는 나는 1월, 가가 7월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찾으면 끝난 거죠. 기억. 여름 특기후는 관북지방에서 정주간을 설치하였다. 정주간은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죠. 자, 1월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청마루 이건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또 틀렸네요. 가는 나보다 낮의 길이가 길다. 이거 왜 이래? 여름이 더 긴 거 맞죠? 자, 나는 가보다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바람 장미를 보고 1, 7월만 맞추면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국어, 수학 못지않게 한국 지리도 쉽지 않았다라는 게 대부분 선생님들의 어떤 분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은 요런 2022 수능의 경향성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잘 잡아가는데 어떤 그 디딤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치는 여러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데뷔하는 친구들 정말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